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책은 레너드 코페트의 야구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투수들의 세계, 그러니까 그 피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라운드의 또 다른 예술, 바로 수비와 베이스 러닝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투수가 던진 공이 배트에 딱 맞는 그 순간부터 야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오늘 다룰 수비와 베이스 러닝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자 신체 능력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과 선수들 간의 사인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책 114페이지와 139페이지를 중심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비와 주루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수비하면 막 몸을 날리는 다이빙 캐치 같은 화려한 장면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기술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 바로 위치 선정이야말로 수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그 돈 드라이스데일 투수의 일화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일화요? 그건 투수랑 수비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단순히 투수는 던지고 야수는 잡는다. 이런 이분법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야기거든요. 드라이스데일이 마운드에서 직접 야수들 위치를 조정했다고 하죠. 근데 그 방법이 참 독특해요. 뭐 말이나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냥 쳐다보는 거죠. 맞아요. 특정 야수를 그냥 뚜라지게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야수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 위치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요. 조금 왼쪽? 아니, 조금 더 뒤로. 이런 식으로요. 야수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딱 맞는 지점에 서면 그제야 드라이스데일이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마치 마에스트로가 오케스트라 단원을 조율하듯이 말이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그 행동에 담긴 그의 철학입니다. 만약 타구가 내 수비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내 실수다. 내가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지 못한 탓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그냥 자신감이 넘친다. 이걸 넘어서 경기장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선언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투수가 자기 공이 타자 배트에 맞았을 때 어떤 궤적과 속도로 날아갈지를 거의 99%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예측에 맞춰서 야수라는 체스말을 미리 옮겨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야수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자기 판단을 못 믿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책에서 직접적인 반발을 언급하진 않지만 아마 드라이스데일 같은 당대 최고의 투수가 보여주는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을 겁니다. 그의 지시대로 섰을 때 실제로 타구가 그쪽으로 더 많이 오고 아웃카운트가 늘어나는 경험이 반복되면 그건 불만이 아니라 신뢰가 되는 거죠. 아, 저 투수는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 보고 있구나 하는 뭐랄까 경외심에 가까운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투수의 예측 능력에 대한 신뢰가 팀 전체의 수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군요. 이런 예측의 힘은 감독의 영역으로 가면 더욱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1966년 뉴욕 매츠와 행크 애런의 대결이 바로 그 예시죠. 네, 야구 역사에 길이 담을 명정량 중 하나죠. 9회 말 2사 말로 1점 차 리드. 타석에는 말이 필요 없는 당대 최고의 타자 행크 애런. 그야말로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치 웨스 웨스트럼 감독이 정말 기이한 수비 시프트를 지시합니다. 1루수 에드 크레인프를 거의 파울라인에 붙여버리고 1루와 2루 사이를 그냥 고속도로처럼 텅 비워버린 거죠. 당시 행크 애런이 밀어쳐서 우측으로 안타를 잘 맞는 타자였으니까 이건 뭐 제발 이쪽으로 치세요 하고 비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경기장의 모든 기자란 팬들이 의아해했죠. 감독이 너무 긴장해서 정신이 나갔나? 아마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행크 애런의 센터 플라이 아웃. 경기는 매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전설적인 대답이 나오죠. 기자들이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비를 했냐고 묻자 웨스런 감독이 딱 한마디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있네요, 정말.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최고의 전략은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 웨스트럼 감독은 행크 애런이라는 그 이름값에 맞서 싸운 게 아니라 그날 타석에 들어선 바로 그 선수의 최신 경영에 맞서 싸운 겁니다.
아, 그해 유독 행크 앨런이 홈런을 노리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스윙을 많이 한다는 데이터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밀어쳤더라도 파울라인에 붙어선 1루수가 막을 수 있다는 계산까지 끝낸 상태였고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지능적인 플레이가 펼쳐지는 내야의 핵심은 역시 유격수랑 이루수겠죠. 책에서는 유격수를 투수, 포수 다음으로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단언하더라고요. 네. 우타자가 전체의 한 75%를 차지하니까 당연히 타구가 그쪽으로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3루간 깊은 곳에서 타구를 잡아서 40m가 넘는 거리를 정확하게 송구해야 하는 그야말로 간견의 상징 같은 포지션이죠. 반면 이루수는 좀 다른 종류의 재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에서는 고개기술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루수는 좌우로 움직이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야 하고 특히 더블 플레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1루를 향해 달려드는 주자랑 충돌을 피하면서 유격수의 송구를 받아서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1루로 정확히 던져야 하죠. 이건 단순한 운동 능력을 넘어선 기술입니다. 화이티 호조그 감독의 말이 딱 와닿네요. 몇 번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몇 번 실패했느냐를 따져야 할 정도로 완벽해야 한다. 이루수의 그 압박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비가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고 막아내는 지능의 영역이라면 이제 그 예측을 깨고 허를 찌르려는 또 다른 지능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베이스 러닝이죠. 네, 수비에서의 예측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 예측이라는 게 결국 확률 싸움인데 베이스러닝은 그 확률에 균열을 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1926 월드시리즈의 한 장면은 현대 야구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야구의 전략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야구의 신 베이브 루스고요. 상황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9회 말 이아웃 팀은 1점 뒤지고 있었죠. 1루에는 베이브 루스가 나가 있었고 타석에는 전년도 홈런왕 밤 뮤절이 들어섰습니다. 홈런 한 방이면 월드시리즈 우승이 결정되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모든 관중이 숨죽이고 밤 뮤절의 스윙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투수가 초구를 던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루 주자 베이브 루스가 2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포수의 송구에 아웃되고 맙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시 들어도 이게 말이 되나요? 월드시리즈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팀의 최고 타자가 타석에 있는데 주자의 도루 실패로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감독은 물론이고 선수까지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라는 우리 질문 자체가 이미 현대야구의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죠. 책에 따르면 당시에는 그 플레이가 정석이었다는 겁니다. 1점차 승부에서는 주자가 득점권에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던 시대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후속 타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단 주자를 한 베이스라도 더 보내는 게 최선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베이스 러닝의 목표에 대한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까지의 목표가 최대한 멀리 가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는 최대한 많은 주자를 쌓는 쪽으로 야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 때문이었겠군요. 네네. 1920년대에 반발력이 좋은 공인구가 도입되면서 홈런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굳이 도루를 시도하다가 아웃카운트를 잃는 위험을 감소하는 것보다 주자를 차곡차곡 모아서 뒤에 있는 강타자의 홈런 한 방을 기다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서기 시작한 거죠. 도루 실패는 주자 한 명이 사라지는 손해에다가 아웃카운트가 늘어나는 이중 손해를 가져오니까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았겠죠. 책에서도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도루는 제키 로빈슨 같은 몇몇 특별한 선수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침체되었던 도루의 가치를 다시 부활시킨 영웅이 등장하죠. 바로 모리 윌슨입니다. 모리 윌슨은 야구의 또 다른 흐름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사실 장타력이 거의 없어서 메이저리그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선수였어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선택한 무기가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도루는 기동력의 야구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고 책에서는 이 변화가 가능했던 시대적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인조잔디 구장의 등장, 둘째는 선수들의 전반적인 신체 능력 향상. 인조잔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천연잔디와 달리 인조잔디는 타구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시킵니다. 그러면 내야수들이 타구를 처리할 시간이 줄어들고 발빠른 주자의 내야 안타 확률이 높아지죠. 또 표면이 고르니까 주자들이 부상 위험 없이 전력으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아하! 모리 윌스의 발은 인조잔디라는 새로운 무대를 만나서 그 위력이 극대화된 셈입니다. 같은 시대의 슈퍼스타였던 미키 멘틀이나 윌리 메이스와 비교해보면 모리 윌스의 전략적 선택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멘틀은 발이 정말 빨랐지만 그가 속한 뉴욕 양키스는 워낙 강타자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굳이 도루로 위험을 감수하는 건 어리석은 짓으로 취급받았다고 하죠. 네. 윌리 메이스의 사례는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 초기 팀 타선이 약했을 때는 자신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도루를 했어요. 하지만 올란도 세페다 같은 강타자들이 팀에 합류하고 타선이 강해지자 스스로 도루를 줄여나갔습니다. 팀의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팀 전략에 맞게 변화시킨 거죠. 반면 모리 윌스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네요. 그에게 달리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었군요. 맞습니다. 멘틀과 메이스에게 달리기는 여러 무기 중 하나였지만 윌스에게는 거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뛰어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팀에 기여할 수 있었죠. 이 세 선수의 비교는 한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개인의 능력을 넘어 그가 속한 팀의 생태계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입니다. 들어보니 결국 수비와 베이스러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네요. 상대의 데이터를 읽고 예측해서 그물망을 치는 수비, 그리고 그 그물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찰나의 순간을 파고드는 베이스러닝. 눈에 보이는 기록 뒤에 숨겨진 이런 치밀한 두뇌 싸움이야말로 야구의 진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인조잔드가 야구의 속도와 전략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날카롭게 분석했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책이 쓰인 시대와 달리 최근 야구계는 인조잔디에서 다시 천연잔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장마다 잔디의 길이, 흙의 배합을 달리하며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복고바람이 불고 있죠. 그렇다면 야구장의 이러한 자연으로의 회귀는 미래의 수비 전략과 베이스러닝 철학에 또 어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게 될까요? 그라운드의 변화가 또 어떤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킬지 아주 흥미로운 화두네요.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